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자와 갈등을 빚었던 유모 씨 부부가 6개월 전부터 범행을 공모한 정황을 확인하고 구속된 남편 유 씨에 이어 아내 황모 씨도 체포했습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음료를 제조한 피의자 등 2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중국이 군용기 71대를 동원해 타이완을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면서 강도 높은 무력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100호 골을 기록하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서울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범행 공모 시점을 지난해 9월로 특정하고 구속된 코인업계 관계자의 아내를 체포했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어제 아침 8시 반쯤 코인업계 관계자 유모 씨의 아내 황모 씨를 강도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황 씨는 남편 유 씨와 함께 이경우에게 피해자 40대 여성 A 씨를 납치해 살해하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유 씨 부부가 이경우에게 착수금을 건네고 범행을 공모하기 시작한 시점을 지난해 9월로 특정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 3명이 오늘 검찰에 넘겨집니다. 서울수사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쯤 강도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주범 이경우와 공범 황대한, 연지호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공범들을 먼저 검찰에 넘기고 납치와 살해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 유 씨 부부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음료를 제조한 피의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어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와 공갈미수,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음료 공병이 중국에서 발송된 점 등을 토대로 중국 당국에 공조를 요청하는 등 배후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마약 성분이 들어간 음료가 배포됐고 현재까지 이 음료를 마신 피해자는 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경찰이 배후를 쫓고 있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은 조직적 피싱과 결합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마약 1회 투약분이 치킨 한 마리 값 정도로 싸지고 또 접하기도 쉬워져서 이렇게 피싱 범죄까지 동원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뿌려진 이른바 마약 음료에선 필로폰이 검출됐습니다. 필로폰은 보통 한 번에 30mg 정도 투약하는데 국내에선 1g이 30만 원 정도에 유통됩니다. 기껏해야 2만 원 안팎, 치킨 한 마리, 피자 한 판 값이면 1회분을 살 수 있는 셈입니다. 콘돔에 넣어가서 먹고 들어온 경우도 있었고, 제가 이제 서울 경찰청에서 적발된 것은 이제 우리 먹는 굴비 있죠, 생선 굴비, 그 아가미에 넣어가지고 오동나무 박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마약 가격이 내려가고 예전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만 2만 명에 육박합니다. 단순히 유통하고 투약하는 단계를 벗어나 이번처럼 피싱에 동원하는 등 마약을 수단으로 삼은 신종 범죄가 출현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이 청소년층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학부모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도 역으로 범죄에 이용됐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하는 심리를 노려 받아 마시게 한 뒤 투약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역으로 협박할 수 있는 소재가 바로 집중력이 좋아지는 마약 음료였다는 평가입니다. 협박하기 좋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딱 걸리는 문제니까. 어린아이들은 더 그게 부모들 입장에서는 더 드러내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서울경찰청은 마약수사대뿐만 아니라 금융범죄수사대까지 투입해 마약 음료 관련자를 추가로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음료를 나눠준 일당이 퀵서비스로 전달받은 음료가 애초 중국에서 건너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원숭이 두창으로 알려진 엠폭스의 국내 6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외에 간 적도 또 해외에 다녀온 사람과 접촉한 적도 없어서 첫 지역 감염 사례로 추정되는데요. 방역 당국이 감염 경로를 찾느라 비상입니다. 상하영 기자입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엠폭스가 한창 퍼지던 지난해 6월, 국내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도 원숭이 두창 첫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한 명이라도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서 주의 단계로 위기를 격상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0달 뒤 처음으로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해외에 간 적도, 해외에서 온 사람과 접촉한 적도 없는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국내 6번째 환자인 A씨는 지난달 말 시작된 피부 발진이 낫지 않아 의료기관을 찾았고 보건소에 엠폭스 감염 의심으로 신고된 끝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 5명은 모두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이거나 엠폭스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진이었습니다. A씨는 이들과도 연관성이 없는 만큼 이른바 숨은 확진자에게서 병을 얻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질병관리청은 A씨의 동선과 접촉자를 조사해 국내 감염 경로를 확인하고 혹시 확진자가 더 있는지도 찾고 있습니다. 잠복 기간이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되니까요. 이제 지난달 말이면 이제 접촉자에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접촉자들에서 발병하는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고요. 엠폭스는 호흡기 감염병과는 달리 피부나 성적 접촉과 같은 긴밀한 접촉을 통해 옮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과의 성접촉이나 이런 부분, 특히 피부 발진이 있는 분과의 접촉들을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원인 모를 그런 발열과 함께 발진이 동반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엠폭스의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의료진하고 상담을 빨리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일본과 타이완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 엠폭스 발병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불어난 미국과 유럽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초기 역학조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의 기원은 중국 우한이며 중국이 관련 자료도 은폐했다는 서방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정치적 모략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중국은 자국은 물론 세계 각국 과학자들까지 나섰지만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고 중국이 관련 데이터를 은폐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중국 국가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의 기원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한의 화난 수산물 시장은 물론 연구소도 기원이 아니며 자료 은폐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中国向联合专家组提供了当时所掌握的所有溯源相关资料，没有隐瞒任何病例、样本及其检测的和分析结果。 세계보건기구 WHO가 최근 중국이 코로나19와 야생동물이 연관된 자료를 숨기고 있다면서 자료 공개를 요구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중국은 이런 의혹 제기는 미국 등 서방과 WHO의 정치적 모략이라고까지 비난했습니다. 是将新冠溯源政治化的表现，是中国科学界无法容忍的，也是不能被全球科学家所接受的。 중국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동물이 아닌 인간으로부터 확산됐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화난 수산물 시장에서 수거한 검체 중 73개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여기서 분리한 3개의 바이러스 균주와 당시 확진자의 게놈 염기 서열을 비교한 결과 100% 일치했다는 겁니다. 很多人是在想，希望能够去找到这么一个链条一个证据。其实我们也是一样的，我们也都非常希望能够找到病毒的源头真正在哪里。我们也都在做很多的工作，包括 중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줄곧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의심은 여전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에서 최초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한 코로나19 기원법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은 시행 90일 이내에 우한 연구소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연관성에 대한 모든 정보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북한이 핵무인 수중 공격정 핵어뢰 헤일의 수중 폭파 시험을 또다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주 동안 벌써 3번째 시험을 진행한 건데 이번엔 지난 2번의 시험보다 자망 시간이나 거리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흘 넘게 조용하던 북한이 지난 4일부터 나흘 동안 수중 전략 무기 체계의 수중 폭파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일 2로 이름을 붙인 핵 어뢰가 1000km 거리를 모의에 설정된 타원과 팔자형 침로를 71시간 6분 동안 자망해 목표 지점에서 수중 기폭됐다는 겁니다. 북한이 수중 전략 무기 체계 헤일 계열의 수중 폭파 시험을 공개한 건 지난달 24일과 28일에 이어 3번째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비밀병기라며 처음으로 공개한 헤일이 타원과 팔자형 침로를 80에서 150m 깊이에서 59시간 12분 동안 자망했다고 주장했고, 두 번째로 공개한 헤일 1형은 6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톱날과 타원형 침로를 41시간 27분간 자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엔 자망 시간이 71시간 6분으로 첫 번째 시험보다는 11시간 54분, 두 번째 시험보다는 29시간 39분 늘어났고 거리 역시 대폭 증가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헤일 계열의 성능을 개량하거나 다양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계속해서 공개하는 건 헤일 계열의 성능에 의문을 제기하는 평가나 북한의 주장이 과장되고 조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우리 군의 분석에 대한 반박의 성격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 항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또 원격 조정 기술을 이용해야 되는 그것도 쉽지 않고 그런 것을 봤을 때 북한의 기술 수준이 과연 북한이 말하는 것처럼 구현을 했을지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오는 15일 북한이 최대 명절로 꼽는 태양절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강도 도발을 직접 참관했던 3월과 확연히 달라진 건데 언제 어떤 메시지로 또다시 핵위협 수위를 올릴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연이은 무장분리 시험에 성공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거리에 이어 단거리 중대공 미사일까지 전투 능력 검증이 순항하며 전력화에 한 걸음 가까워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남해 상공위를 나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날개에 장착된 미사일이 불꽃을 내뿜으며 직선으로 날아갑니다. 마하 3 속도로 25km/박 표적을 명중시킬 수 있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2000 발사에 성공한 겁니다. KF-21 보라매가 무장분리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달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분리 시험에도 성공했습니다. 미티어 발사 때는 미사일이 기체에서 떨어져 나온 뒤 점화했다면 AIM-2000에선 기체에 장착된 상태에서 점화한 뒤 발사까지 성공했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무장 분리에서 모두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단거리 및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다양한 분리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만큼 우리 국산 전투기인 KF-21이 설계 자체가 완벽했기 때문에 개발이 순항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KF-21 보라매는 이미 초음속 비행 능력과 야간 비행 성능을 입증했고 전투기의 눈 역할을 하는 A사 레이더를 장착한 시험 비행도 무사히 진행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저고도, 고고도, 저속, 초음속 등 전비행 영역에서 무장 분리와 기총 발사 시험을 시행해 무장 안전성과 성능 검증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잇따른 시험이 일사천리로 진행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진행하려던 잠정 전투용 적합한정도 다음 달 중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연말쯤 양산 계획이 승인되면 개발사인 카이와 양산 계약을 체결해 오는 2026년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중국이 타이완에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면서 강도 높은 무력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실탄 사격이나 초근접 훈련 등 긴장을 고조하는 행동은 자제했지만 실전 훈련 양상을 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전투기가 일제히 날아오르고 해군 함정이 타이완 해협을 향해 전진합니다.
타이완을 담당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공식 채널을 통해 훈련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오자 경고성 시위에 나선 겁니다. 台湾问题不是什么民主问题，而是事关中国主权和领土完整的问题。台湾是中国领土不可分割的一部分。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 군용기 71대와 군함 9척이 탐지됐고 일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손에 꼽을 만한 대규모 훈련이지만 아직 실탄 사격이나 초근접 훈련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무기에 실탄을 장전하고 순찰용 함정엔 레이더를 켜는 등 사실상 실전 훈련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과 가장 가까운 푸젠성 팅탄현에서 실탄 사격 훈련도 예고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중국을 언급하며 미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맞대응했습니다. 近年来，面对威权主义不断的扩张，民主国家之间的合作更加的重要。我要再一次的强调，台湾人民热爱民主，追求和平。 이번 차이잉원 메카시 회동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대응은 지난해 펠로시 방문 때보다 약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로이터 통신은 타이완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군 전투기들이 이번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짧은 시간 동안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의 맞불 대응과 중국의 집요한 실전 훈련 등으로 타이완을 둘러싼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미 해군은 현지 시간 8일 중동 지역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도미사일 원자력 잠수함 USS 플로리다를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해군은 성명에서 잠수함이 7일 중동 지역으로 진입해서 임무를 수행 중이고 수에즈 운하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잠수함은 바레인에 주둔한 미군 제5함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모하마드 마란디 이란 핵협상팀 고문은 트위터를 통해 미군의 미사일이 한 발이라도 이란에 떨어진다면 중동에서 미군은 사라지게 될 거라면서 이런 사실은 미군도 잘 알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경찰이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여성을 적발하기 위한 스마트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반관영 메흐르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현지 시간 8일 성명을 내고 도심 주요 공공장소에 히잡 미착용 여성을 식별하기 위한 스마트 카메라를 설치했다면서 적발된 여성은 벌금이 부과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내무부는 성명을 통해 히잡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국가 기반 중 하나이고 양보하거나 관용을 베풀 여지가 없는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에 치러진 재보궐선거 결과 전주, 울산 선거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앞둔 대통령실의 고심이 깊습니다. 분수령은 내년 총선인 만큼 가을까지 최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정치교체, 개혁 공천을 화두로 민심에 호소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교육감 선거와 기초의원 선거에서 쓰라린 재보선 성적표를 받아든 여권. 대통령실은 집권 2년차 민심을 면밀하게 살피겠다. 민생 경제 안정과 국민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짧게 밝혔습니다. 몸을 낮추며 애써 침착한 모습이지만 위기감은 작지 않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여전히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등 기회를 모색하는 대통령실은 이번 재보선 패배를 예방주사처럼 여기고 분골 쇄신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분수령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절박감이 큰 여권은 내년 총선에서 정치교체, 개혁 공천 카드를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민심이 여야 모두에게서 떠나 있다고 보고 어느 쪽이 더욱 새롭게 제대로 환골 탈퇴하느냐의 싸움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권 관계자는 YTN에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까지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보수의 목소리를 가진 인물로 물갈이 공천이 이뤄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핵심 친윤 인사들이 과감히 물러나는 모습도 필요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검찰 출신 인사가 대거 공천될 것이라는 예측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도 검사 수십 명이 공천받는다는 말은 괴담 같은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총선 준비가 본격화할 시점은 연말쯤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부터 차곡차곡 지지율을 쌓아 올리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당분간 윤 대통령은 한미일 회담 등 숨가쁘게 이어질 외교 일정에 온 힘을 쏟으며 국정 동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가 원내 지도부 구성을 놓고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은 대구, 또 김기현 대표는 울산이 지역구라 지도부가 영남 일색이라는 당 안팎의 시각에 지역 안배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출신 윤재옥 의원이 집권 여당 새 원내 사령탑으로 오른 건 의원들이 안정적인 당정 협력과 꼼꼼한 대여 협상력에 더 무게를 둔 결과란 분석이 많습니다. 실수 없이 안정적으로 원내를 관리하고 거대 야당에 맞서 제대로 협상을 해내려면 충분한 협상 경험을 가진 원내대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울산이 지역구인 김기현 대표에 이어 당 서열 2인자인 원내대표마저 대구 출신이 선출되면서 도로 영남당이 됐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당 3역이 모두 영남권으로 채워지는 사상 초유의 구도가 됐다면서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도 배려하는 그림으로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민주당 지도부와 비교해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선거에 미칠 좋지 않은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윤 원내대표가 원내 지도부 구성을 다소 미루며 다음 주 선거제 개편 전원위원회를 이유로 들었지만 도로 영남당 탈피를 위한 고심이 깊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장 관심은 거대 야당과의 협상 실무를 담당할 원내 수석부 대표. 보통 재선급이 맡게 되는데 수도권의 김성원, 송석준, 강원 출신 이양수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유력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 의원은 그간 대선 캠프 수석대변인, 전략기획 부총장 등 당직을 두루 거쳐 또 친윤이냐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원내 부대표단과 원내 대변인 등 인선에 있어서도 지역 안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우리 의원님 리스트에 동그라미 세모 꼽혀한 리스트를 다 찢어버리겠습니다. 당내 투톱이 이른바 친윤의 영남 출신인 상황에서 총선을 1년 앞두고 다양성과 외연 확대라는 과제를 하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어떤 인선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점검차 일본을 방문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우리 측의 우려를 확실히 전달했다는 민주당 자평에 국민의힘은 역시나 빈손에 괴담 유포도 이젠 그만두라고 직격하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초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단의 1박 3일 방일 일정에 큰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웠습니다. 첫날부터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이 면담을 거부하며 자료 요청서만 내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면담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적정한 행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후 최대한 많은 현지인을 만나려 했지만 지방의원과 원전 피난민 각각 한 명씩을 만나는 데 그쳤고 원전 현장 방문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방일단은 오염수 방출에 대한 일본 내 반대 여론을 확인하고 우리 측 우려도 분명히 전하고 왔다고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선동을 목적으로 주먹 구구식으로 떠날 때부터 빈속을 예상했고 일정 불발 등에 대해선 그야말로 코미디, 공동진료소 방문은 극좌 단체와의 만남이었을 뿐이라며 원전 괴담 유포도 이젠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극좌 단체를 만난 것 자체가 문제이고 국제적 방신입니다. 이번 방문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었는지 또 우매했는지 민주당의 수준을 여실히. 민주당은 일정 취소 문제는 은폐에 급급한 일본 측이 방일단을 떳떳하게 맞이하지 않은 탓이라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또 국민 건강을 챙기러 나선 야당을 돕기는커녕
조롱에만 바쁜 여당은 과연 어느 나라 정당이냐며 한심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감추고 숨기려는 일본의 태도와 일본 국민의 우려를 확인했습니다.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불신만 부르는 일본의 태도를 옹호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의 방일과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대책을 둘러싼 공방은 다음 주로 예정된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첫 회의가 오는 18일에 열립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24.7% 오른 시급 12,000원을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는 업종별로 차등 지급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예상되는 핵심 쟁점을 김연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최소 월급 250만 원, 시급 12,000원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시급으로 올해보다 24.7% 오른 1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최저임금위가 사용해온 계산법으로는 5% 안팎 인상이 예상돼 최저임금위는 18일 첫 회의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 노동계는 최근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지만 물가 급등에 실질임금은 되려 줄었다고 지적합니다. 경영계에선 코로나19로 누적된 경영난과 원자재값 급등이 부담입니다. 또 전 정부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41.6%나 되고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도 OECD 30개국 가운데 8번째로 높다고 반박해 심리적 저항선인 10,000원을 두고 양측의 논쟁이 거셀 전망입니다. 더욱이 올해는 시급 10,000원 시대 여부보다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경총은 최근 보도자료에서 업종과 사업체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되온 데다 일의 경중이나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일괄 적용돼 부작용을 키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업종에서는 미만율이 30%가 넘어가는 등 노동시장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 안정화와 더불어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가구당 월 평균 생활비에도 못 미친다고 맞받았고 업종별 구분 적용엔 절대 불가 방침을 못 박은 상황. 여기에 최근 노정 경색 국면과 맞물려 올해 최저임금위는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서울시가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과 성수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처 아파트 단지 매매가 늘어나는 등 풍선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개 단지 2만 6천여 가구에 이르는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대부분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했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가 1년 더 연장되면서 거래가 뜸합니다. 이제 거래 절벽이죠. 지금도 거래 절벽인데 그나마 희망을 갖고 그거에 따라서 매물을 진행하겠다, 계약들 세웠던 분들 자체도 그렇고 매도가 다 이제 힘든 거죠. 지금 상황에. 그게 풀렸더라도 갭투자가 안 되니까. 서울시가 목동과 압구정동, 여의도, 성수 등 4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1년 동안 연장했습니다. 각종 규제를 대폭 해제한 일산부동산 대책 이후 지난 2월에는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10월에 4배 이상 폭증한 데다 4군데 지역은 굵직한 개발 호재들도 본격화했다는 이유입니다. 이제 그 개발 사업이 이제 진행 중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정 사유가 되니까요. 재지정 사유가 개발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이에 따라 오는 6월 22일 만료되는 강남구 삼성, 청담,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4곳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근처 아파트에는 매수세가 몰리며 이른바 풍선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목동 근처 신월동, 잠실 근처 가락동, 대치동 근처 개포동 등 아파트는 각 구별 최다 거래 아파트 단지에 올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인 지역은 투기 수요 차단과 거래 감소가, 반면에 인근 지역은 반사 이익으로 거래 증가, 가격 회복 현상이 예상됩니다. 규제 정책의 파급 효과에 따라 시장 영향력은 각각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고금리에 따른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토지 거래 허가제의 실효성이 이미 떨어진 데다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 향후 규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오르고 경유 판매 가격은 약보합세를 보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4월 첫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600.9원으로 전주보다 7.3원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0.9원 하락한 1,520.8원으로 20주째 내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 휘발유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서 이번 주 국내 휘발유 가격은 물론 경유 가격도 오를 걸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다큐멘터리가 주로 자극적인 소재에 기반해 전통적 매체의 수위를 뛰어넘는 이야기를 담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경란 동일의 디지털 콘텐츠학과 교수는 영상문화 콘텐츠 연구의 기고문을 통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543편을 살펴본 결과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내용 면에서는 나는 살인자다처럼 범죄 소재 작품이 120편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자를 인터뷰하는 등 대상에 대한 직접적 접근 방식이나 다양한 재현 방식을 썼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범죄 다큐 120편 중 80%에 해당하는 96편이 청소년 시청 불가 등급으로 TV 다큐에 비해 욕설이나 성, 폭력 묘사 등 표현 수위가 높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예년보다 날씨가 일찍 따뜻해지면서 여름에 본격화하는 매콤한 비빔면 전쟁이 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비빔면 시장 1위인 팔도에 농심과 삼양, 오뚜기, 하림이 신제품을 출시하며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빈티지는 와인만이 아니라 비빔면에도 있습니다. 식초와 간장, 고추장 등 비빔장을 구성하는 12가지 재료들의 맛이 작황에 따라 매년 변하기 때문입니다. 농산물 자체가 이제 매년마다 매콤한 맛이 더 강해질 때도 있고 달콤한 맛이 더 강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대로 놔두면 어떤 때는 더 매콤한 비빔면이 돼버리고 어떨 때는 더 달콤한 비빔면이 돼버리니까. 팔도라면 연구소 직원들은 고유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10개 이상 맛보며 배합 비율을 조정합니다. 지난 1984년 여름 상품으로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철옹성처럼 1위를 지켜온 비결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초반부터 경쟁자들의 도전이 거셉니다. 지난해 배홍동으로 2위를 탈환한 농심은 면 분야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무기로 내세웠습니다. 쫄면 겉면을 내세운 배홍동 쫄쫄면으로 선전포고에 나선 겁니다. 삼양은 사과와 배 등 과일 함량을 높인 비빔장으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오뚜기는 배와 태양초로 매콤한 맛을 강화한 진 비빔면 뱃삼의 무초를 내놨습니다. 하림산업은 과일과 채소 10개의 엑기스로 비빔장을 만든 더 미식 신제품을 출시하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비빔면 시장이 사실은 이제 라면 시장에서 크지는 않고 있는데 다만 원래는 계절면에 국한되었던 비빔면이 이제는 사시사철 언제나 먹을 수 있는 라면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지난 2016년 900억 원대였던 비빔면 시장은 1,5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통상 더위를 겨냥해 신제품을 출시하는데 예년보다 날씨가 일찍 따뜻해지면서 올해는 때이른 봄부터 라면 업계에 매콤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75년 전 4.3 사건 당시 어린이였던 유족들은 대부분 친척이나 친지에 입양돼 살아남았다가 뒤늦게 희생된 친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유전자 검사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주변의 친족이나 이웃의 증언을 가족관계 입증의 증거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여든을 앞둔 윤순자 유족은 지난해 중문 4.3 희생자 위령비에서 친아버지의 이름 석자를 처음 찾았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시고 다 찾아와신데 아버지만 아무도 안 찾아와네.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제라도 찾아가시나 한 폭지에. 100세가 넘은 아버지의 친구로부터 생전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사진도 받았습니다. 4.3 희생자였다는 사실도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시에 4.3 사건 어디 가면 사진 잔도 있으니까 한 번 가면 사위형 다 거기서 찾아봐라. 태어나 처음으로 4.3 행방불명인 표석을 찾아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기쁜 날이면서도 지금까지 왜 아버지를 몰랐을까 하는 자책도 듭니다. 걔 진짜 우연히 정말 그 삼촌 알게 되어네. 그때서 이거 그때 간분 한 아버지 사진도 있고. 에휴, 그래도 막 반가운 삼촌 오래 살아는 우리 아버지 척계전 고맙습니다 나 막. 실제로 보증인들의 증언은 주요 과거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됐습니다. 20여 년 전 4.3 희생자와 유족 신고 당시에도 친족이나 4.3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보증인 3명의 증언이 중요한 소명 자료였습니다. 4.3 시행령 개정으로 가족관계 심의 의결 권한을 쥔 4.3위원회에서도 보증인 증언이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실태조사에서도 친자관계 불일치 사례 208건 가운데 보증이 가능한 138건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증인 수는 2명 이내, 보증인 범위도 친족이 아닌 마을 주민이나 지인까지 폭넓게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 역시 사실상 어려워진 과학적 입증 방법의 대안으로 증언과 기록을 통한 보증 방법을 유력한 증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후보증이라고 하는 주변 분들의 증언 이런 거, 그리고 또 저희 마지막 단계로는 본인의 일관된 주장이나 신뢰성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그런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지라도 4.3 위원회에서 또 위원들이 논의를 통해서 좀 융통성 있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4.3 친생자 불일치 유족 가운데 80%는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족보나 비석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여성 유족들에겐 어쩌면 보증인의 증언이 친자 관계를 확인해줄 유일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증인 대부분이 고령인 만큼 진실을 밝혀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갯벌과 염전이 있던 연안 습지를 생태적으로 복원한 인천 소래습지 생태공원이 습지 생태계 보고로 자리 잡으면서 수도권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래습지 생태공원의 규모를 더 확장해서 우리나라 첫 번째 국가도시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본격화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남동구에는 수도권의 대표 어시장인 소래포구가 있습니다. 포구와 가까운 곳에 연안 습지를 생태적으로 복원한 공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칠면초 등 염생식물이 군락을 이룬 곳입니다. 마치 칠면조처럼 시시각각 색깔이 변한다고 해서 칠면초로 불립니다. 염생식물은 인천 해안가에 이른바 소금 안개를 막아내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습지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도시 근처에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여건이고 또 생태 조성도 많이 잘 되고 있고. 어시장과 생태공원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소래포구는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남동구는 소래습지공원을 660만 제곱미터까지 확대해 한국의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소래포구가 국가어항이 된다면 그 인근에 있는 인천 대공원과 함께 아마 수도권 2,600만 주민이 즐겨 찾는 최적의 힐링 장소가 될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부지 300만 제곱미터 이상이 필요하고 지자체가 모두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천시와 남동구는 부지 매입과 시설물 설치 등에 6천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두고 있습니다. 남동구는 아울러 소래포구에서 시작해 송도 국제도시와 경인 아라뱃길을 지나 한강을 잇는 관광벨트도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래습지에서 람사르 습지인 송도 갯벌까지
660만 제곱미터가 국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인천이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친환경 관광 명소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YTN 강소목입니다. 낙산을 만드는 균은 유산균, 또 비피더스균과 함께 사람에게 이로운 유익균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연구진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 낙산균 특허 균주를 개발했는데요. 갖은 시행착오 끝에 2년여 만에 대량 생산의 길도 열렸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바이오벨트의 한 축 담양입니다. 친환경 농공단지에서 장에 좋은 건강 기능식품 생산이 한창입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낙산균의 특허 균주를 원료로 했습니다. 위산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캡슐을 치우거든요. 근데 이제 낙산균은 자체적으로 캡슐 같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위산에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스스로 이제 포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일본이 지난 1930년대 세계 최초로 발견한 낙산균은 절대 혐기성이어서 키우기도 분리하기도 어려워 모두 수입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낙산균을 개발해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마침내 대량 생산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실패를 거듭한 끝에 특허 균주에서 낙산을 분리해 원료화하는 데는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90년간 일본으로부터 수입되어 오던 균주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균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K낙산균의 개발은 바야흐로 낙산균의 독립을 선포한 것과 같습니다. 인체의 면역 70%가 나오는 곳은 다름 아닌 장. 이 때문에 유익균의 에너지원이 되는 낙산은 장 건강과 면역력 강화, 혈당 조절 등의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유일 특허 낙산균주인 K낙산균주를 개별 인정형 원료로 인정받고 더 나아가 동물 및 인체의약품 단계까지 연구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낙산균의 국산화 성공과 대량 생산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수입 대체 효과뿐만 아니라 K바이오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이는 데 한몫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일제강점기, 군수물자 조달 등의 목적으로 러시아 극동 사할린의 강죄에 이주한 동포와 후손 중 일부가 모국에 정착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하늘길이 막히자 올해는 처음으로 뱃길을 통해 귀국했는데요. 그 현장에 권지수 PD가 다녀왔습니다. 여객선 이스턴 드리모가 강원도 동해안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떠난 지 꼬박 23시간 만에 입항. 마침내 배에서 내리며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딛는 걸음. 일제강점기 1939년부터 러시아 극동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돼 평생을 살아온 우리 동포들입니다. 어느덧 고령이 됐고 오랜 백길 여정에 지쳤지만 꿈에 그리던 고향 땅을 수십 년 만에 밟으니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나이 많아 죽을 때 갔다 보니까 한국 한번 갔으면 했는데 가게 돼 참 마음 좋습니다.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한 동포 수는 3만에서 6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춥고 척박한 동토에서 나무를 베고 석탄을 캐면서도 한민족으로서 자긍심을 지켜왔습니다. 아버지가 만나를 그래요. 조선 사람은 외국 사람한테 애놈한테 많이 가르쳐를 받았으니 누구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어디서? 하지만 광복 후 혼란 속에서 돌아오지 못한 채 사할린에 남은 동포들. 우리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1992년부터 이들을 위한 영주귀국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귀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항공 노선이 중단돼 지난해 영주 귀국을 신청한 동포들의 발이 묶이자 처음으로 바닷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입국한 동포들은 사할린 한인들이 모여 사는 경기도 안산을 비롯해 이미 영주 귀국한 가족이 있는 지역에서 주거와 생계비, 국적 취득 등을 지원받으며 정착하게 됩니다. 약 4,700여 명 정도 영주 귀국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귀국하신 분들의 국적이라든지 생활 안정을 위해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할린에 남은 것으로 파악된 동포 1, 2세는 약 4,900여 명으로 대부분 영주 귀국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영주 귀국 희망자를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하고 이후로도 사할린 동포 귀환과 모국 정착 사업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YTN 월드 권지수입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남공주 RC 인근에서 차량 3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춘 사이 뒤따르던 차량 2대가 이를 보지 못하고 잇따라 부딪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처음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20대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를 분석한 뒤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공상공 부산세계 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은 많은 관광객이 찾는 매력적인 도시이고 세계적인 해양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준비를 이미 마친 곳입니다. 부산 is ready.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부산을 비롯한 남부권이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끄는 그 축으로서 우뚝 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 박람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라고. Busan has everything that it takes to host a World Expo. 수많은 별들이 서로를 비추며 빛나는 우주를 만드는 것처럼 In the World Expo 2030, Busan, Korea is open to all of us that want to change the future.
아침 공기는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3.7도로 이맘때보다 낮은데요. 하지만 낮에는 17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강원 영동과 울산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은 바람도 강해서 불이 나기 쉬운 만큼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쾌청하겠는데요. 인천과 충남만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3.7도, 춘천이 영하 0.5도, 부산은 7.5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청주가 20도, 대구 2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과 금요일, 토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예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